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분의 2는 아는 분들이고, 3분의 1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당원 아니신 분 있으세요, 혹시? 다 당원들이시죠? 아, 뒤에? 어떤 분?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 지도중학교 교사님. 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 지역구, 지도중학교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거든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지역구민이 하니까 긴장이 딱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3번째 지금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원래 연구소에서 저자의 만남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이게 좀 집중해서 이제 뭘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할 시기가 아니라서 또 그때는 또 예결이 또 개수조정소에도 되지 않을까 싶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좀 해를 넘겨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당원들도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연구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부소장님도 보이시고 실장님도 보이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3, 40분 정도.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라는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썼지만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요즘에 좌절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저 제목으로 해 잘 팔릴 것이다 했는데 역시 잘 안 팔리고 있는.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찾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출판 시기가 저는 이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초년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출판이라는 게 정치인의 출판에 대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 앞두고 뭐 이렇게 출간하는 것은 제밥에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다 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이 안 나가지 않았나. 그런데다가 당일날 출판 기념회 하는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딱 그냥 뭐 일체 언론도 전부 막 카메라 한 대도 안 왔어요. 다 글로 가고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직업 정치인으로 데뷔한 지는 2004년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그때 당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횟수로 10년 됐습니다. 2013년이니까 딱 만 10년째 채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10년 정치를 하면서 뭐 민주노동당 시절 심지어는 뭐 작년에 있었던 통진당 시절도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져요. 이게 10년이 아니라 뭐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서는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고 아직 초년생인 그런 느낌이 다 이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은 너무나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1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난 한 10여 년을 이렇게 리뷰를 그러니까 복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아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둔했다는 느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직업적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었나 하는 데 대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자기 점검이 됐다면 지난 10여 년간의 그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겠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20여 년 운동의 그 태내에 있으면서 또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또 그 사회 운동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계속 서로 이렇게 그 갈등과 또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굉장히 그 좀 힘들었던 10년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제가 그 정치인으로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노동운동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수배 생활도 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굉장히 확신에 찼고 또 다소 어렵거나 실패를 해도 뭐 그런 것들이 저의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적은 없었는데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했던 많은 결정들을 할 때는 항상 갈등 속에 있었고 제 마음속 말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항상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내면에서 그 이유가 뭘까를 거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인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이후였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제 스스로 제가 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항상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익숙한 사회활동 운동가로서 익숙했던 여러 가지 그 정서나 또는 어떤 그 속에서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제가 이 정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인식과의 어떤 충돌 속에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조직 논리 또는 상황 논리에 의한 결정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문제인식이 더 옳았다는 생각이 계속 확인이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얻은 결론은 겁니다. 첫 번째는 다들 뭐 이제 많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할 때 진보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틀 안에서의 어떤 정치, 정치의 세계를 진보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사고했던 것이 컸지 않았나.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 지금까지 진보 정당의 어떤 한계가 거기서 많이 기인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의 세계는 진보보다 훨씬 넓고 그 넓은 정치의 세계에서 제가 추구해왔던 어떤 진보적 가치가 어떻게 힘을 만들어 갈 거냐 이렇게 처음부터 그 사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판단을 저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상당한 해방감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이제 어떤 진보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정치 또는 진보만을 위한 특별한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 또 지금의 정치 그 복잡다단하고 징그러운 이 정치 현실 또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수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 가치와 또 우리의 정책이 힘을 얻어갈 것인가 이렇게 사고를 했어야 되는데 진보 블록을 따로 설정해 놓고 저들과는 완전히 구별해 놓고 이 안에서 그 어떤 우리의 그 사고와 실천이 그 진보의 틀 안에 이렇게 가둬졌다는 것은 그 굉장히 우리 진보 정치의 그 실패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어떤 그 정치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업적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진보의 길을 정치의 세계와 그 가능성 속에서 이렇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의 사고는 그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정의당도 그렇고 우리는 정치인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다양한 그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있고 시민운동도 있고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아이급 생협이니 뭐 이런 협동조합도 있고 다 어떤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실천이라고 봐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인데 그럼 정치는 그런 실천과 어떻게 다르냐?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분야다. 권력을 통해서 이 권력을 선용함으로써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인 이상, 우리가 정당인 이상 권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 그 플랜, 그 로드맵 이것이 없는 정당은 사실 정당으로 온전하게 평가받기 어렵지 않냐. 또 그 길을 안내하고 열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권력 하면은 뭔가 진보 정치 안에서는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논의하면 굉장히 불량한 사람처럼 됐고 심지어는 출마도 뭐 집하라 출마하고 맨땅에 헤딩해서 출마를 여러 번 하면서도 나는 그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말을 애써 안 하는 그런 풍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오랫동안 우리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오면서 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운동권 정조로서 남아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뭐 사실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별칭의 심대표지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진보정당만큼 리더십에 어떤 권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저는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다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과 가깝고 권력과 친해야 이 권력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그 활용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심력을 낭비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은 마이너리티 전략이었습니다. 대체로 소수파니까 할 수 없이 소수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수파 전략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류가 되기 위한 소수파 전략이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성찰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메인 스타디움에 나가서 그 골목에서 잘하는 사람이 메인 스타디움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필드도 다르고 룰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것은 구별짓기에 중심을 뒀다. 차별성. 어떻게 차별성을 만들어내나. 1차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그 차별성, 그 다음에 비판자로서의 어떤 그게 많은 그 비중이 두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파이기 때문에
주류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수파 전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현수.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저길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로드맵에서의 어떤 소수파 전략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숲을 놓치지 않는 나무냐, 아니면 숲은 막연하고 그냥 나무 자체로 이렇게 전전해 왔느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비교적 구별짓기보다는 어떤 대안적 접근을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제가 그 노동운동 할 때도 뭘 계속 만들고 길을 개척하고 열고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협소한 노동운동의 공간이지만 그래서 뭘 그렇게 그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비교적 생각을 많이 해온 사람인데, 이제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당의 어떤 전략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그 어려운 시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이 있듯이, 말하자면 당이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좀 더 크고 담대한 이런 어떤 좀 긴 안목을 가진 그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물론이고 이제 정의당은 그 정치를 계속하는 한, 또 이것이 우리 당이 정당인 한 어떻게 권력에 접근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선용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줄기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저는 노력이 투여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성 어떤 그 권력의 세계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그 세계에 대한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별짓기가 먼저가 아니고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비전, 그 확신, 이것이 먼저고, 그 속에서 지금 그리로 가기 위한 국면 돌파에서 뭐 필요하면 말하자면 구별짓기도 하고 또 소수자 전략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논의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뭐 견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야기는. 근데 문제는 그런 견해 차이라는 것이 크게 두드러지게 다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당내에서 뭐 적극적인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당의 조건이 이러나 큰 어떤 실천적 차이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적 그 접근을 해야 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또 우리 당원들이 당의 어떤 권력 주체로서의 어떤 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당이 뭐 이후에 정치라는 어떤 다양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그 항해를 하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확고히 갖고 있지 않는 전략적 어떤 공유와 의지의 통일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정당이 아니라 조직이라도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전략적 수준만큼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넘어서면 저는 파산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당이 좀 더 신주류로서 자기 단련을 해야 될 때다. 모든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뭐 이런 많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당원들 개개인 또 어쨌든 진보 정치의 어떤 대표적인 대중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저의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 어떤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정체성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지난 한 10여 년 그 정치를 해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제 여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에서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심상정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가 쭉 고민하면서 어떤 마지막 결론인데, 첫째로는 전 정치를 끝까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정치를 끝까지 해서 제가 할 일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제 올해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까 편안해졌다고 했는데, 뭐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만 편안하냐 이런 식인데,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지난 10여 년간의 거듭된 실패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기 성찰이 좀 만족스러웠다는 말씀. 제 나름대로 문제가 뭐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돼서 뭐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자기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저는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이제 진보 진영 내에 다양한 의견, 우리 당내 의견,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이래저래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판단을 해도 흔쾌하지 않았어요. 그게 설사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흔쾌하지 않았다. 내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는 우리 지역이 사실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도농복합지역이고 뭐 다양한 어떤 대한민국의 그 표준이라고.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농촌 지역도 아니고 아파트 밀집만 돼 있는 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했지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 그게 꼭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경로당에서 만나는 그 할아버지들, 또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 또 뭐 주민자치위원들, 또 뭐 내가 아는 그 새누리당 당원, 또 뭐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호남 향후에나 또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판단을 하겠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나 또는 프로그램과
국민들과의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 그 부분이 굉장히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당원들의 판단하고 또 지역 구민들의 판단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비전이 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어느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의 어떤 잣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그 찬성 결정을 할 때도 우리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확고하게 옳다는데 흔들림이 없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을 테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잘 알기만 하면 다수가 지지하는 게 있을 테고, 또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일종의 퍼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건 국민의 뜻이기도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예를 들면 그동안의 어떤 진보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촉받으면 그거는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려가 많거나 아직 동의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응? 우리가 판단해서. 근데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이 세 번째는 난 안 하겠다. 응? 세 번째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 응?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견해 차이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이렇게 우리 당내에서 논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저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 내의 논쟁 구도에서 제가 어떤 한 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치인을 생각할 때 국민들에게 나의 철학과 나의 비전과 나의 정책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정책을 중심으로 비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그 입장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제도권 전통적으로 우리 진보 진영의 논란 중에 다 제도권 내로 다 우리 진보 의제와 실천을 다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 오랜 논쟁이에요. 그건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그 제도권 안의 룰에 따를 때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비공개의 어떤 이야기하고 가 충돌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에 운동 논리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더 큰 논리를 그거는 그 사고도 그 사상의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저는 아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진보당 당 해산을 추진한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민주주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런 식의 어떤 공포 정치나 또 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단호히 책임 있게 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나갔는데 사실은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서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민심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당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성장하는, 지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되면, 우리가 일반 그 시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들면은 시장에서 바로 검증이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역구에 무슨 송년회 가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하던 식당 문을 닫았어요. 술집을. 근데 그 술집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입맛은 냉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게 무슨 재벌 주도로 해서 뭐 코너로 몰리게 됐든 어쨌든 국민들은 그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가 나쁘거나 아니면 또 뭐 질이 좀 떨어지거나 뭐 거리가 멀거나 분명히 소비자의 이유 있는 선택에 의해서 망한 거다 이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그럼 정치도 어찌됐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뭡니까 이 베지테리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특한 뭐 웰빙 음식으로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뭘 한다, 그 브랜드로 하겠다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가 어떻게 국민들 입맛에 그럼 국민들 입맛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프로그램까지를 해서라도 그런 어쨌든 국민들 입맛에 맞아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 식당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공유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이 확장되고 어느 분야에 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다면 그 결과가 분명하게 검증되고 그런 객관적인 검증에 의해서 또 저는 리더십이 평가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오히려 예를 들면 보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대부분 지금 그 잣대가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여론 그건 이제 일종의 퍼퓰리즘으로 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럼 진보 정당들은 국민과의 어떤 소통과 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 20%, 30%대가 돼서 지지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해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조직 전략, 정치 전략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냉정한 어떤 검증과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로지 그냥 좀 이른바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정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룹별로 10년을 정치하고 수많은 패배가 있어도 어떤 지형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내부에. 그것은 그야말로 불통인 거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활동의 어떤 그 성과 여부들이 이렇게 평가되면서 그 세력들의 지형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공간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요 고양시 덕양갑 지역구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야권 단일 후보로 아파트가 밀집한 일산이나 또는 서울 같은데 제가 후보가 됐다면 조금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지역구에 대한 고민이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년간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지역에서 통해야 대한민국에도 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80표 차이로 간당간당하게 이겼는데 그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심상정이 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어디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아주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는 대체로 다 지역 내에서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통합진보당 초기 단계인데요. 근데 진보정당, 이거 빨갱이 정당, 이게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경기 북부는 안보단체가 많습니다. 응? 거기 휴전선도 있고 뭐 해서 군인들, 유권자 중에 군인 비중도 꽤 높고요. 그 1사단이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으니까 1사단이 그 육군의 45%를 1사단이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리고 군인들도 많고 안보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서울에서 진보정당 하는 거하고 우리 지역에서 진보정당하고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상정이 뭐나 뭐 등등 중앙정치 잘하는 사람들 지역구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가 제 지역구의 4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욕구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덕양은 잘 몰라요. 일산만 알지. 그러니까 이 덕양 지역은 일산에 대한 그 열패감 같은 거 있잖아요. 보상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원칙만 주장하거나 이상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지역에.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언론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진당과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별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됐고 두 번째는 지역구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행사에 이렇게 가서 세리머니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의례적인 가서 그냥 눈동장 찍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지역구 활동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이 진짜 내가 이분들을 받들어야 될 분들이다. 이분들이 그 유권자고 이분들의 권한을 내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새누리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데 당직자들 일부를 빼고는 그 지지자들의 지지하는 근거라는 게 한꺼풀 차이예요. 이분들이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구나. 응? 자기들 존중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하면은 우리 정의당의 정책, 심상정의 언어 그분들에게 진짜 사랑받을 수 있다. 저 그런 확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투표하면 아마 18,000표 차로 이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개발 욕구죠. 국비 따오라 이거예요. 국비 따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좀 빨리 해주고. 제가 이번에 돈을 많이 따갈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이전에는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뭐 제가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이전에는 이 진보정당 쪽에 있는 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따가는지도 몰랐어요. 예산을 그 지역구에 어떻게 따가는지 어디 가서 돈을 달래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예산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 하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지금 통진당에 있는 분들이 멀쩡하게 따가긴 했는데 그 예산을 딴다는 게 세속적으로 말하는 예산을 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경험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올해 제가 열심히 지금 돈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지금 구조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개수조정소위에 들어가야 그 전모를 볼 수 있는데 진짜 권력의 심장부를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막 안 껴져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것이 갖는
의미, 정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 과거에는 비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서 경조사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서 결혼식 하루에도 몇 개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낭비적인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였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런 측면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아니구나. 저도 사실 당원들 자주 못 봬요.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말 끝나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쭉 전국 순회 강연도 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당원 동지들도 이제 열심히 만나고 이럴 생각인데,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자기 주권을 위임한 사람 만나야 되죠. 만나고 알아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정서도 알아야 되고,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개개인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생각이나 정서, 어르신들 생각, 아이들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만나는 거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그 권한을 내가 대신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를 사고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결론 뭐 짧게 한다고 다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고민하는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정립,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대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레토릭 중심으로 많이 되어 왔습니다. 레토릭 중심으로. 슬로건이나 또 주장이나. 근데 그것이 내부의 어떤 우리 어떤 그 권력 주체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그닥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말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관련한 논의들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가감 없이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힘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 그라운드를 가장 넓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경우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그건 미덕이 아니다. 길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리더고 그렇다. 우리가 있는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항상 논리적으로 일관성을만 갖기도 어렵고, 또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권력의 악마적 속성으로 인해서 또 스스로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정치의 요소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가 무엇이고, 그 성과가 우리 사회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지느냐 하는 점이 최종적인 어떤 정치에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과감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 진보에서는 소수자로 있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주제 중에서 대한민국의 공통의 기반,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공통의 가치, 공통의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진보 정당은 그 생각은 뭔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하는 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어떤 그 철학적 기반은 민주화 이후입니다. 민주화 이후예요. 그래서 정치적 사고 자체도 민주화 이후에 훈련된 그 사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영론적 사고예요. 그 진영론을 뛰어넘는 어떤 대안적 사고가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여야 갈등이라는 것이 좁게 보면은 지금 뭐 당리당략이라고 보지만 길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로부터 기인한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지금 진영론을 극복하는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냐면 지금부터 이후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선도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간하더라도 55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저기에서 몇십 년을, 100여 년 가까이를 살아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 보고 배우고 느낀 그 삶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해석되고 그 역사의 공통의 어떤 그런 역사의 기반 위에 우리의 주장이 연결될 때 이게 힘을 갖는 건데 우리는 그 얘기는 없고 그 다음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가 요즘에 깊이 고민하는 주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진보 정당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정당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가 목표로 한 건.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거, 그게 저의 사명이었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결선투표제라든지 또 정당개혁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여전히 중요한 주장이고 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몰라서 그게 지금 뭐 다른 정당들은 몰라서 안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제도 개선만 주장했고 어떤 그 지금 폐쇄적인 양당 구조가 긴박돼 있는 어떤 권력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도 없는데 개헌으로 가면은 뭐 이게 더 엉망이 되지 않겠나, 오히려 뭐 가진 사람들 페이스로 더 개혁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걱정들이 우리들의 논리였는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을 달리해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런 폐쇄적인 양당 체제, 또 그것이 긴박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엊그저께도 어떤 자리에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 김종철 연대 교수가 지금 우리 대통령제는 내각 책임자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뭐 대통령제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다. 현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어요. 그 논리가 지금까지 저의 논리였단 말이죠. 저는 발상을 아예 바꿨다. 응? 저는 전향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응?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통령제 중에서 그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말하자면 시연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더더욱. 그리고 지금 단언하건대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놔두고 좋은 정당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치는 그냥 인물 중심이에요.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응? 제가 진보정당도 해봤는데 우리가 그나마 뭐 비전과 뭐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그나마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일정하게 형성해 왔던 세력 중에 하나죠.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는 세력은 이것도 물 밑에 있으니까 되지 물 위로 올라가서 더 크게 올라가면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통령 중심제가 미친 그 국민들에게 준 어떤 거는 인물. 저도 항상 정치를 하면서 그 갈등이었어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어떤 조직적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대중정치인 사이에는 분명히 그 긴장관계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런 점에서 또 문제고, 세 번째는 이 권력구조의 문제를 놔두고 비례대표제를 백날 주장해봐야 100% 저는 안 된다. 개선될 여지가 제로다. 단언컨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비례대표제를 바꾸고 그러니까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변화 또 제도 개선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판을 흔들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저는 뭐 그런 점에서 그 내각 책임제 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우리 당에도 정개특위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좀 빠른 속도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로 그거 하려면 정당부터 바꿔야 되니까 비례대표제라든지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아예 패키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설사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들의 문제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조금 발상을 바꿔서 우리가 이 사이드에서 그 공간 내에서 가 아니고 저 메인 스타디움에 우리가 거리가 멀면은 장총 하나 사다가 총으로 하나 쏴 올리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판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결론 삼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뭐 3명만 잘 모으면 제갈량 같은 사람 한 2명만 모으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씁쓸하지요. 그리고 또 안철수 당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또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낙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좀 억울하지요. 그거 다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도 결국은 비약은 없다. 근거 없는 비약은 없다.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우리가 겪은 그 실패의 교훈도 앞으로 정치에서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실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청춘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던져서 추구해왔던 이 길이 결코 지금까지의 과정이 가볍지 않다는 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매우 곤궁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산이고 또 조금 우리가 시각을 한 곳을 조금 길게 멀리 보는 훈련을 조금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횡설수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심상정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네, 고맙습니다.